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해킹으로 인해서 불갑을 이렇게 채널을 새롭게 만들어서 방송하게 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전히 제 방송이 의미가 있고 들을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주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가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잘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매우 중요하죠. 즉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국가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불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부패해갔던 자유당 정부를 뒤엎고 산업화 근대화를 주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참 컸죠. 그리고 연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협을 그대로 계승해서 단임제를 실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최고의 정점을 끌어올렸던 전두환 대통령, 이와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가운데는요 1961년도 6월 10일에 창설된 중앙정보부 이후에 80년도 이후에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바뀌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는 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빠질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리즈를 실제 우리 전설의 공작관들이 겪었던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드리고 여하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발전하는데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앞으로의 발전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다는데, 정보기관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아마 누군가가 정확한 정보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이 첩보기관, 비밀 공작기관 모사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그 모사드의 정말 그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과연 그 단체를 이끌어왔던 전설의 공작관 메이어 다간이라고 하는 모사드의 이 현장 국장, 모사드를 그야말로 강한 조직으로 이끌어왔던 10년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안보와 국익을 책임졌던 그 다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영화보다도 더 영화스러웠던 그분의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다간은요 2002년도에 퇴역을 한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를 했었죠. 누구에게? 이 메이어 다간에게. 당시 총리는 대담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결연한 의지를 지닌 모사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를 귀하가 맡아서 부활시켜달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강의 부대에 있던 샤렌 메트칼 출신인 이 다간 국장은요, 퇴역 후에 그렇게나 많이 복귀를 하라고 요청했지만 다 고사하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 총리, 이
당시 샤론 총리의 부탁만큼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32년간 군 복무를 통해 그가 지켜왔던 결연하게 결기를 갖고 유지해왔던 국가 수호, 국익 최우선이라고 하는 소명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회상을 하고 있어요. 이 모사드는요, 한때 2차 대전 후에 성립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 초창기에 그 아랍 여러 국가들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는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사드도요, 1970년대 이후부터는요, 퇴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스위스나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런 데서 벌이던 그 기밀 작전들이 잇따라서 실패했고, 더더욱 창피한 거는 요원들조차 현장에서 체포되는, 포로로 잡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서 모사드에 있는 실수가 공개가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정말 정보기관, 비밀 공작기관이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국민들이 외면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었어요. 동시에 이란이 개발 중인 핵 위협에 대한 정보 파악조차도 제때 못하는, 그야말로 존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겪어야 했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투입됐던 것이 바로 이 메이어 다간 국장이었죠. 따라서 다간은 모사드의 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축되어 있었던, 움츠리고 있던 이런 공격, 실행, 작전 파트를 대폭 강화시켰고요. 또 조직을 새롭게 꾸몄죠. 또 모사드 전체 인력도 줄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서 실질적인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개 정보기관, 정보 수집이나 하는 그런 그 나약한 정보기관에서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에 버금가는 비밀 정보 공작기관으로 변모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진통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어떤 간부들은 이렇게 개혁을 펼쳐나가는 다간 국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사직서도 내고 내부적인 내홍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다간 국장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만은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견고한 메이어 다간 국장의 이 의지는 여러 차례 테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과 또 이란 핵 위협에 대해서 다간 국장이 주도했던 이런 비밀 공작들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개혁 작업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고 모사드의 명예를 회복시킨 남자다라는 평가도 받게 됩니다. 메이어 다간 국장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아리엘 샤론, 에후드 올메르트, 베냐민 네타냐후 등 총리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보기관의 우두머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모사드 국장 재임 기간으로 환산할 때 역대 2번째로 긴 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메이어 다간 모사드 국장의 재임 시절 최대 업적은 뭐니 해도 이란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모사드 국장에 취임할 때부터 주변에서는 당장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것처럼 떠들고
대대적인 선제 공격을 주장해 왔는데 과연 이 다간 국장이 이와 같은 이란의 핵 개발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무력화시키냐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겠죠. 만일 당시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무장국은요, 이스라엘이 하나인데 여기에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대중동 지역에서의 이 국제 정세는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이란의 핵 개발이 늦춰질 것이다. 전면적인 공격을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견지했고, 동시에 이 다가는 미국, 영국 등 이 외국의 이 아주 조직과 능력이 탁월한 이 정보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잇따라서 무력화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강력한 보다 더 공세적인 그런 공격을 주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갈등이 커지다가 결국에 2010년도에는 결국 모사드 국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인 이 샤이렌 메트칼 출신의 이 메이어 다건보다 더 강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냐민 네타냐후는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하던 도중에 이스라엘이 아랍 제국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그의 형 조나단 네타냐후와 함께 귀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형도 조나단도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아주 수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뛰어난 사명감과 체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최강의 부대인 특수작전부대 샤이렌 메트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선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발생했던 이스라엘 RL기 승객 구조 작전, 일명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나단 네타냐후, 즉 훗날 수상이 된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이 당시에 특공부대 돌격조의 대장, 즉 팀장으로 그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형인 조나단 네타냐후는 기내에 진입함과 동시에 히브리어로 모두 고개를 숙이십시오라고 히브리어로 크게 외치자 그 비행기 안에 있던 테러범들은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조나단과 그를 따르던 특공조원들은 모두 그 테러범들을 사살, 진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미스럽게 그 과정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의 유일한 피해는 특공대장으로, 팀장으로 가장 먼저 현장에 진입했던 조나단 네타냐후가 사망하는 피해를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도 같은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정치인이 훗날 되지만 그 형에 대한 그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적을 죽여야만 한다는 이러한 생각에 골몰해 있었던 그런 정치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밤에 죽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메이어 다간보다도 더 극렬하게 강공책을 주문하다가 결국에 이제 메이어 다간도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던 그런 것입니다. 저희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 메이어 다간의 개인적인 삶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요, 언제 태어났냐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유태인들의 학살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전개됩니다. 당시에 이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도망치던 이 열차 안에서 메이어 다간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간은 평생 동안 본인의 집무실에는 외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을 항상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한테 저기 저 사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저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저 사진을 찍은 뒤에 바로 살해당하셨죠.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모사들은요, 다른 나라의 그 비밀 공작기관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활동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때는 이들은 그야말로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가장 극도의 작전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비밀 정보 공작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어 다간은요, 최고 대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민주적인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우수한 이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이 비밀 공작기관은요, 신경 독극물, 보통 덤덤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의 탄환보다 큰 피해를 유도하는 특수한 소총탄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특수 무기도 개발해서 그냥 현장에서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러시아의 그 유명한 마피아나 러시아 KGB도요, 이 이스라엘 이 특수 요원들이 감행하는 이 작전을 보면요, 식은땀을 흘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강인한 이 조직을 만들었던 메이어 다간은요,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1945년도에 출생했던 이 다간이 그는 이제 군대를 입대하면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이 샤이렌 메트칼에 이 지원할 때도 이 단검을 투공해서 백발백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검의 최고수였다. 그리고 26세가 되던 해에는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들고 저항하는 테러리스트를 맨손으로 상대해서 상대편을 살해하고 진압했던, 그로 인해서 훈장도 받는 등 갖가지 현장에서의 그 역량과 그 출중한 기량을 발휘했던 유능한 특수전 장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메이어 다간은요, 젊은 시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각종 비밀 작전에 투입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야말로 어둠의 제왕, 최고의 게릴라, 이런 별칭을 얻기도 한 현장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이어 다간은 20대에 참전했던 당시 6.1 전쟁이라고 제3차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됐지만, 그 절고 다니는 다리 가지고도 아무런 임무 수행에 제약 없이 완벽하게 비밀 작전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메이어 다간은요, 그를 나중에 평가하는 여러 군데서도요, 대담하고 창의적이었으며 교전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모사드 국장을 하게 됐던 이 다니 야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도 이 메이어 다간에게는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대테러 작전을 구상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던 이 이스라엘의 다간 국장의 일대기를 잠시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 국가를 위해서 또 내 국민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이었지만, 인간의 본성을 지닌 다간은요, 그냥 아주 푸근한 옆집 아저씨, 머리 벗겨진 우리 옆집 영감,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주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돼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특수 조직인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 비밀 공작기관의 대장을 하셨던 메이어 다간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저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과연 어떻게 지금 변질되어 있는가? 신임 국정원장이 부임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껏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이게 될 소린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만일 뭐 굳이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놀면서 일 안 하고 영업이익을 산출해내지 못하는 이런 조직원들한테 봉급이 나가게 됩니까? 월급 받을 수 있습니까? 일 안 하고도.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지금 그 국민의 혈세로 모아진 돈을 가지고 월급이 지급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직장을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 세력인 북괴, 괴뢰 집단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국가의 최전선에서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야 될 국가정보요원과 그 국가정보기관이 과연 손 놓고 아직도 인사조차도 완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과연 이게 될 만한 소리겠습니까? 밥그릇을 뺐든가 조직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다 없던 걸로 해서 와해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들든가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요 제가 앞으로 국가의 비밀기관, 정보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돼야 될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하나의 그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아주 발달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이어 다간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향후 우리의 전설의 공작관들이 겪었던 실제 공작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